캘리포니아 전역이 겨울 폭풍 영향권에 접어들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주지사실은 재난 대응을 위해 주 방위군을 투입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일가족 4명이 탄 차량이 해안 절벽에서 250피트 아래로 추락했지만 모두 목숨을 건졌는데 알고 보니 40대 가장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나 체포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주택가 일대를 돌며 소포를 훔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LA에서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노트북 배터리 과열로 화재가 발생했는데 승무원들의 발빠른 대처로 큰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먹는 임신 중절약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미페프리스톤 판매 규제를 완화하면서 앞으로는 동네 약국에서도 먹는 사후 피임약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원기 보충이 필요할 때 복용했던 황제들의 보약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여기에 혈액을 맑게 하고 막힌 길을 뚫어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돕는 침향을 더해서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침향은 오래전부터 임금들의 기력회복제로 사용되었죠. 10만이 정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따라올 수 없는 명품 천종산삼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알에서 느껴지는 명품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 전역이 겨울 폭풍 영향권에 접어들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주지사실은 재난 대응을 위해 주 방위군을 투입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게빈 뉴섬 주지사는 오늘 주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전역이 겨울 폭풍 영향권에 들어선 데 따른 것인데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됩니다. 비상사태 선포로 주 방위군 동원이 확정됐고 이들은 재난지역에 신속히 투입돼 구호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또한 파손된 도로를 복구하기 위해 교통부가 비상체제 근무에 돌입할 것이 결정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남가주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1인치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가주에는 폭풍우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렌지와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비로 곳곳에서 홍수나 산사태 등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의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교통부는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예상됨에 따라 운전자들에게 가급적 운전을 삼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일가족 4명을 태운 차량이 해안절벽으로 추락했지만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의 가장이 고의로 살인을 시도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테슬라 차량이 250피트, 약 76m 아래 절벽으로 추락했습니다. 추락한 차량은 종잇장처럼 구겨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헬리콥터가 동원돼 구조를 시작했는데 당시 차에는 운전자 다르메시 파텔과 아내, 7살 딸과 4살 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구조대는 탑승자 모두 중상을 입었지만 의식이 있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전원 생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고는 기적적인 구조와 생존 이야기로 전해졌지만 고속도로 순찰대 CHP 발표로 분위기는 급반전을 맞았습니다. 추락한 테슬라 차량을 운전한 파텔이 고의로 사고를 내 살인미수와 아동학대 등 혐의로 체포됐기 때문입니다. CHP는 성명을 통해 수사팀이 밤새 목격자를 인터뷰하고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한 결과 해당 사건이 고의적 행위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파텔은 부인과 자녀 둘을 차량에 태우고도 의도적으로 차량을 절벽에 떨어뜨리겠다고 말한 후 사고가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지목된 파텔은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퇴원 후 샌 머테이오 카운티 교도소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파텔은 LA 미션힐스 지역에 있는 한 병원의 방사선과 의사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병원은 성명을 내고 우리 병원의 의사 한 명과 그의 가족들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면서
현재 사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더 이상의 답변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장례업체를 운영하는 모녀가 시신을 훼손해 불법 판매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콜로라도주 법원은 장례업체를 운영해온 모녀를 법정 최고형인 20년에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40대 여성인 메건 헤스와 60대 어머니 셜리 코우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콜로라도주에서 장례업체와 시신 중개업체를 함께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시신 일부를 유족들 몰래 연구용으로 매각해왔는데 어머니는 주로 시신을 절단하는 업무를 담당했고 딸은 유족들에게 화장 비용을 받아 챙긴 뒤 신체 기증 서류를 위조해 시신을 팔아넘기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유족들에게는 화장을 했다고 속이고 다른 시신에서 나온 유골을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망자의 유족과 친지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겼고 자신의 범죄에 대한 뉘우침이 없어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심장이나 신장 등 시신 일부를 연구나 교육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에게 시신 일부를 매입한 곳은 외과 수술 훈련 업체 등으로 모녀가 불법 판매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일대를 돌며 소포를 훔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용의자는 한인으로 추정됩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마스크에 안경을 쓴 한 아시안 남성이 집 앞으로 걸어옵니다. 손에 든 작은 소포를 내려놓는가 싶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이내 바닥에 있던 상자들을 모두 들고 차로 향합니다. 어제 오후 오렌지 카운티 한인 밀집 지역인 풀러턴의 한 주택 CCTV에 포착된 이 남성은 앞서 지난달 21일 애나하임 주택가에서도 절도 행각이 찍혔습니다. 역시 똑같이 주위를 살핀 뒤 바닥에 놓여있던 소포를 모두 들고 달아났습니다. 남성은 두 영상에서 모두 검은 상하이 차림이었는데 어제 찍힌 영상에서 남성이 입고 있는 스웨터에 한국산 의류 브랜드 로고가 선명히 찍혔습니다. 남성은 20대 아시안 또는 한인으로 추정되며 2016년 또는 2017년형 검은색 혼다 어코드를 몰고 있습니다. 평온한 크리스마스 당일 오전, 한 대의 상업용 밴이 시내 명품 쇼핑몰 앞에 섭니다. 이어 긴 망치를 든 한 명이 앞장서고 뒤이어 다른 두 명이 대형 쓰레기통을 들고 나옵니다. 이들은 순식간에 쇼핑몰 유리창을 부순 뒤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에 있는 명품 핸드백 등을 쓰레기통에 쓸어 담은 뒤 그대로 차에 싣고 달아났습니다. 이들이 훔친 물품은 핸드백 1개가 수천 달러에 달하는 고가의 명품으로 전체 피해 규모는 최소 10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모두가 영업을 하지 않는 휴일을 노린 전문 터리범의 소행으로 보고 해당 영상 공개와 함께 이들을 수배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변전소들을 공격해 주변을 암흑지대로 만든 용의자들이 체포됐습니다. 당국은 테러 행위를 의심했지만 결국 상점을 털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워싱턴주의 변전소를 공격한 용의자들은 모두 2명. 이들은 크리스마스 당일 새벽부터 저녁 7시 25분까지 워싱턴주 피어슨 카운티에 자리한 변전소 4곳을 파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범행으로 주변 지역 15,000명이 추위에 떨며 불빛 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했고 의료기기용 전력이 꼭 필요한 건물은 극도의 위험에 노출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은 당국 조사에서 전기를 끄는 뒤 상점 계산대를 털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에너지시설 손괴 범죄 혐의로 최고 20년형을 받게 됩니다. 비행 중이던 항공기에서 노트북 배터리 과열로 화재가 발생했는데 승무원들이 발빠른 대처에 나서 큰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좌석 상단에 자리한 화물적재함을 열어 소화기를 뿌립니다. 소화기 가루가 날리지만 침착하게 소화를 마무리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사고는 지난 12월 26일 LA에서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던 루프트한자 항공기 기내에서 발생했습니다. 화물적재함에 보관된 노트북 배터리가 과열돼 화재로 번졌는데 승무원들이 발빠른 대처에 나서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항공기는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착륙했고 연기를 마신 승무원 2명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루프트한자 항공은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으나 혹시 모를 예방 차원에서 항로를 변경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수천 명의 망명 신청 이민자들이 또다시 뉴욕시로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연방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뉴욕을 포함한 주요 도시로 이민자들을 보낼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덴버시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약 3,500명 이상의 망명 신청자들이 텍사스주에서 덴버로 유입됐으며 밀려드는 이민자를 채 수용하지 못해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입니다. 폴리스 주지사는 덴버로 들어온 약 70%의 망명자를 타 지역으로 이동시켜야만 하는 상황이며 이들 이주 비용을 위해 총 $5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출했다며 약 1주에서 2주 사이에 뉴욕 등으로 이민자들이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콜로라도 주지사가 망명 신청 이민자들을 뉴욕과 시카고 등으로 보낼 것이라는 통보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망명 신청자의 끊임없는 유입을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데 이를 뉴욕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떠맡는 현 상황이 부당하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콜로라도주 주지사 제어드 플레스와 마이클 핸콕 덴버 시장은 모두 민주당 출신으로 텍사스주를 포함한 공화당 우세주에서는 뉴욕뿐 아니라 비교적 근거리인 콜로라도주로도 그동안 망명 신청 이민자들을 유입시켜 왔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지난 24일 허가 없이 입국을 시도하는 망명 신청자들은 타이틀 42 정책에 따라 추방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지만 텍사스주 국경 도시인 엘파소에는 여전히 하루 1,500명에서 1,600명의 이주민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그렉 에버즈 주지사 사무실 측은 최근 성명을 통해 유입되는 망명 신청자들을 계속해서 뉴욕시와 시카고, 워싱턴 DC 등에 버스를 태워 보낼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도 뉴욕시에 유입되는 망명 신청 이민자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앞으로는 동네 약국에서도 먹는 임신 중절약, 이른바 사후 피임약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국은 먹는 임신 중절약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미페프리스톤 판매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유지에 필요한 호르몬 작용을 차단해 유산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신 10주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기존에는 병원과 일부 온라인 약국에서만 판매됐습니다. 규제 완화로 임신 중절약이 필요한 환자들은 이제 일반 약을 구매하듯 의료진에게 처방을 받은 뒤 동네 약국에 처방전을 제출하면 됩니다. 식품의약국은 이번 조치로 먹는 임신 중절약의 접근성이 확대됐지만 임신 중절 합법 여부를 놓고 주마다 다른 정책을 적용하고 있어 얼마나 많은 약국이 취급하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도발과 같은 영토 침범 행위가 재발할 경우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박민철 기자입니다.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대응 전략을 보고받은 자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검토 지시를 내렸습니다.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남북 접경 지역에 포사격 금지와 비행 금지 구역 등을 설정한 게 9.19 합의 핵심인데 북한은 지난해에만 15번이나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여권에선 합의 재검토 주장이 나왔지만 그동안 정부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우리가 먼저 합의 무효를 선언할 경우 북한이 도발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해 수도 서울까지 날아온 상황, 도발이 계속된다면 우리도 더 이상 합의를 지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아가 실체적 안보 위험도 거론됩니다. 9.19 합의 체결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전쟁 가능성을 열어둔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에게 9.19 합의를 뛰어넘어 남한의 적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북한의 도발이 일상화되는 걸 끊어야겠다는 판단에서 나온 대북 경고로 풀이됩니다.
다만 합의 폐기가 아닌 효력 정지, 또 이를 검토한다고 밝힌 건 북한에게 도발 중단이란 선택지를 줬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백악관이 다음 주 개최될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국까지 포함한 3국 군사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1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자 군사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 대응하는 양자 또는 3자 군사훈련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Not only improve our bilateral military cooperation, which is already quite extraordinary, but our trilateral military cooperation with Japa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gether. 커비 조정관은 특히 북한의 핵 야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핵심 동맹인 일본과 한국은 물론 동북아와 미국의 안보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 영토 추가 침범 같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질문엔 별도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 나선 기시다 일본 총리 역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방위력 강화를 중심으로 미일 간 역할 조정에 나설 뜻을 내비쳤습니다. 日米同盟の一層の強化を内外に示すとともに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の実現に向けたさらに踏み込んだ緊密な連携を改めて確認したいと。 미일 정상 간 한국을 포함한 3국 협력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동맹 수립 70주년에 맞춰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2022년 마지막 날 선종한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장례식이 오늘 엄수됩니다. 가톨릭 교회의 큰별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수많은 조문객이 바티칸을 찾았습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2022년 마지막 날 선종한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는 추모 열기는 조문 마지막 날에도 계속됐습니다. 일반인 조문이 시작된 지난 2일 예상보다 두세 배 많은 6만 5천 명이 몰리자 교황청은 조문 시간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교황청은 사흘 동안 약 20만 명이 성 베드로 대성전을 찾아 조의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염수정 추기경과 유흥식 추기경도 마지막 날 조문에 함께했습니다. 교황청은 일반 조문이 끝난 뒤 비공개로 입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고인의 시신을 삼나무관으로 옮기는 입관 예절을 올렸습니다. 관 속에는 고위 성직자의 책임과 권한을 상징하는 양털로 짠 고리 모양의 띠인 팔리움과 재위기간 주조된 동전과 메달, 또 업적을 담은 문서도 철제 원통에 봉인해 넣는다고 교황청은 전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즉위 8년 만인 지난 2013년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교황의 자진 사임은 가톨릭 역사상 전례가 드문 경우라 전직 교황 장례 역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에 교황청은 현직 교황의 장례 미사와 거의 동일한 절차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례 미사는 현지 시각 5일 오전 9시 30분, 우리 시각으론 오늘 오후 5시 30분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되며 프란치스코 교황이 집전할 예정입니다. 미사가 끝나면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은 역대 교황들이 잠들어 있는 성 베드로 대성전 지하 묘지에서 영면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뉴욕주에서는 5만 6천 달러에서 16만 9천 달러 사이에 연소득을 올리는 주민들이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최근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졌습니다.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서 중산층으로 살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5만 6천 달러에서 최대 16만 9천 달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퓨어 리서치 센터가 분석한 결과 미전역 중산층의 평균 연소득은 4만 7천 달러에서 14만 1천 달러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전체 성인의 약 5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중산층이 5만 5천 달러에서 16만 5천 달러의 연소득을 기록했으며 플로리다주가 연 4만 2천 달러에서
12만 6천 달러가 중산층인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다만 고소득층의 평균 연수입과 중산층의 연소득 격차는 점차 뚜렷하게 벌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1970년 고소득자 평균 연소득과 중산층의 연소득 차이는 6배였지만 2020년에는 7배로 벌어졌습니다. 인종별로는 흑인과 히스패닉의 약 40%가 저소득층인 반면 아시아계 성인의 22%, 백인 성인의 24%가 저소득층으로 분류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자동차 가격과 가스 가격 등 중산층 구매 품목이 크게 상승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피해를 중산층이 가장 많이 봤다고 분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송금 애플리케이션 세금 보고 시행이 1년 연기됐습니다. 국세청은 자영업자들의 자금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올해부터 페이팔이나 벤모, 젤과 같은 송금 애플리케이션으로 거래한 누적 금액이 $600 이상이면 소득 신고를 의무화했지만 아직까지 새 기준에 대해 모르는 납세자가 많다고 보고 시행을 1년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세금 보고부터는 송금 애플리케이션으로 거래한 내역도 누적액이 $600 이상이면 1099-K 양식을 통해 소득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올해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는데 앱 거래 200회 이상, 누적 거래금 $2만 이상일 경우에는 세금 보고 대상에 속합니다. 반도체 수급 여파로 지난해 자동차 판매 실적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판매된 자동차는 1,370만 대로 2021년보다 8% 감소했습니다. 팬데믹 이전 1,700만 대와 비교하면 20%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이 차질을 빚으면서 반도체 수급이 어려워진 데다 물량 부족으로 신차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JD파워 집계 결과 지난달 신차 평균 판매가는 46,000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비싼 가격에 금리까지 오르면서 올해 신차 판매는 1,480만 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원기 보충이 필요할 때 복용했던 황제들의 보약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여기에 혈액을 맑게 하고 막힌 길을 뚫어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돕는 침향을 더해서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침향은 오래전부터 임금들의 기력회복제로 사용되었죠. 10만이 정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따라올 수 없는 명품 천종산삼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알에서 느껴지는 명품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